죄송한 질문인데요. 몇 퍼센트나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후반부 한 15분은 주민자치예법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상당수 많은 시간을 철학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쉽게 이렇게 이해되지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토론 전에 정부안하고 지금 하시는 얘기가 왜 다른지를 제가 한 요거는 꼭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단체자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체자치, 주민자치로 나눠서 쓰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다른 나라는 이거 부급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냥 주민자치가 자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왜 나누냐? 일본이 중앙집권화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논리로 썼던 용어가 단체자치라는 용어고요. 이 용어는 독일이 비스마르크 체제하에서 만들었던 시스템을 들어오면서 들어온 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런 말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국가와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단체자치는 그냥 분권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의 논의는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회인데 이 두 개는 별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하드웨어에 관한 얘기고요. 주민자치는 운영 원리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주민자치가 시군구, 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적용될 수 있고, 오늘은 마을을 말씀하신 마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장님 주장하시는 내용은 주민자치회를 정부로 하자는 거고, 우리 정부는 정부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은 주민자치회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지문자치회를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로 구성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부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에 관련된 법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재원도 징수하고 그걸 만드는 조직도 만드는 이런 조직인데, 이거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을 정부로 했던 적이 있어요. 1952년부터 60년도까지 제1기 지방정부 때는 읍면동이 지방정부였습니다. 그때 읍의원들 뽑으셨잖아요. 면의원들 뽑으셨고 여러분이 직접 뽑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읍면동까지 선거해가지고 정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아랫단인데 이거 정치가 또 여러분 선거하시면 정치가 난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고, 회장님 주장은 제가 이야기로 이거 정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 단위의 정부가 다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시골에 읍면 이거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지금 읍만 겨우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단위는 지금 다 인구가 별로 없어요. 있어도 다 70세 이상 고령자만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의 대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는 여러분이 만드는 주민 여러 조직 중에 하나야.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미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청년맹, 그 다음에 뭐 여러 자율방범대 여러 조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그런 조직들 위에 서서 대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조직이 되느냐 안 하느냐는 각 단위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요. 가령 여름에 어떤 동에 한 자생조직이 한 50개가 된다. 근데 50개 조직에 다 대표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우리 조직의 대표지라고 해도 다른 조직들이 이 일을 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 여러분 구성 뽑으시면 뭐 예를 들면 공모해가지고 뽑기를 뽑는데, 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선정위원회가 추천하면 구청장이 뭐 위촉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조직에서 보면 니네가 어떻게 우리 대표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여러 주민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다만 그 조직이 여러 조직을 대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표성을 가져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말씀을 아주 몇 번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공금을 쓰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걸 돈은 지원한테 손 떼라,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고 자율적으로 쓰고 통제받기 싫으면요, 여러분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돈, 시정부의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돈이 어떻게 써 있는가는 감사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세금이거든요. 여러분 세금 내시고 이 공공기관이 세금 어떻게 썼는지 감사 안 하시겠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감사를 받기 싫으면, 그렇죠, 여러분 돈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요즘 8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3분은 좀 학자적 관점에서 토의가 되실 것 같고, 5분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방 주민자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요 하시는 내용하고 또 정부가 하는 내용이 혹시 뭐 잘못된 거나 이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근데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대로, 자,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이렇게 오해를 좁히거나 간격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논의는 우리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정종화 회장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회장님은 지금 지방자치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뭐 지방자치가 전공이시니까 그 관점에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학회 정정화 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 전상직 회장님 몇 번 뵀는데,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마 유일하시지 않나. 사실 지방자치 핵심은 주민자치죠. 주민이 없고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는 것, 그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 개념적인 확장, 그리고 그 중요성, 이걸 얘기해 주신 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학자들이 주로 논의한 건 방금 우리 김순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단체자치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지방으로 넘겨줄 것이냐, 제도, 권한, 조직, 설계, 이런 쪽에 주로 우리 학자들이 이제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비로소 뭐 동네잔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논의가 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이 전상직 회장님의 공로가 저는 매우 지대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우리 정부도 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최근에야 우리 정부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얼마 전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 거기에 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법안에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주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전상직 회장님과 같은 이런 분의 그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그런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열화가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녹여 들어가 있다 봅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규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바가지 처음입니다. 목적, 우리 지방자치법에 왜 이 법이 필요하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목적 규정에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 주민 직접 참여 제도가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민 투표, 주민 소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 소환에서 하남시 의회 의원 2분 물러난 적이 있고요. 제주도지사, 뭐 삼척시장, 뭐 우리 한 10몇 번 소환 제도를 했지만 한 번도 단체장이 주민들이 끌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지방의회, 기초의회 2명, 도의원 1명, 이 3명 이외에 한 번도 주민 소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할 당시에 형식만 두고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투표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민 발안,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해주시오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한 걸 보면 이걸 획기적으로, 이걸 우리가 주민 직접 참여 제도로 합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굉장히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어떻게 들어갔나 할 정도로
주민자치회 조직을 지금 우리가 지방 4단체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 5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여 시장구청장처럼 주민자치회 제도화하면 이걸 연합하면 지금처럼 전상직 회장님 같은 분이 전국 5개 단체 회장님 되시는 거. 이게 주민자치법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이게 막강한 권한을 지금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 그리고 더 획기적인 건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제 워딩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전부 개정 첫 번째 목적,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강화하겠다. 주민 주권이라는 개념은 정말 우리한테 획기적인 겁니다. 우리 국민 주권 나라도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 주권이.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뽑고 국회 국민 주권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는 주민 주권. 지방에는 모든 결정은 주민들이 결정한다. 주민 주권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런 측면에서 전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주민 참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전부 개정 법안에 대해서 물론 여기 쟁점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상당한 쟁점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파하고 정부의 의미를 부여한 건 우리 이 전상직 회장님의 노고가 아주 크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발제를 열심히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회장님도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보면 정말 정치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 투쟁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마치 민주화의 투쟁인 거죠. 그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았는데 우리가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를 처음 시작한 건 또 똑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집권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을 지방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를 선거하고 그때 지방자치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아주 우리가 흔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주민자치의 지방자치가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정치투쟁, 권력교체, 권한의 단체자 중앙정부로부터의 단체 권한 이런 것들로 지방자치가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오늘과 같은 이런 주민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척박한 환경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전상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의 토양이 외국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역사성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 조직이 페리시 제도랑 잉글랜드 중심으로 이거는 13세기, 14세기 때부터 교구 제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역 내에 지금 마을 이렇게 없는 돈 단으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페리시, 이걸 우리 준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있었고 여기에는 페리시에는 주민들이 의회를 운영합니다. 우리 마을 총회, 주민총회에서 대표를 표정한 의회도 운영하고 그다음 프랑스에도 이게 물론 아롱디스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되는데 파리에는 아롱디스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도 도시지역에는 베지르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지방의회, 이 주운지방자치, 이게 행정계층은 아니죠. 자치계층은 아닌데 이걸 우리 주운지방자치단체라고. 일본은 마치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읍면동을 주운지방자치단체로 하자 이런 측면이고 저는 한다면 우리 주민자치회를 주운지방자치단체처럼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은 우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상직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주민자치회 조직은 자치계층 하나 더 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도, 시군구, 주민자치회 자치조직을 하나 더 두는 조직 형태로 이게 지방자치 행정체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아주 큰 제도적인 설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 구조화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이건 우리 나라의 차원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자치계층을 어떻게 지금 단층제로 하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단층제입니다. 도의 국가와 도 바로 단층제로 가 있고 다른 지역은 2층제로 되어 있는데 이 3층제로 이 자치계층 구조를 바꾸는 것은 이건 국가 권력 구조의 굉장히 획기적인 문제여서 이건 아주 장기적이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말씀하신 법안을 보면서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획기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좀 더 그러니까 그 자치계층을 다시 3층제하는 문제와 이제 별도로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도 들어가 있고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될 겁니다. 거기에 어떤 권한을 둘 것인가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법을 만드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된 전부 개정안이 우리 지방자치에 관한 모법입니다. 모법. 그 모법에 우리 그 위원장님,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25조에 들어가 있는 주민자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뭐 별도로 법률로 정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삭제하고 별도로 주민자치회 법으로 만들기는 이 입법안의 측면에서 상당히 이 저항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민 소환도 별도로 따로 있고 주민 발언도 별도로 이걸 구체화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법은 필요하다. 앞으로 필요한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너무 이상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권한이 지역 사회의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겠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포괄적이라. 국가도 광역과 기초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가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협력적 관계로 바꿨습니다만은 국가 전체적인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큰 틀을 벗어나서 지방자치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상회에 있는 중앙정부 국가의 큰 틀을 벗어난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을 지방에 있는 모든 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해달라. 합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율적 운영 하면서 법인격을 부여하면서 재정 지원을 지원하면서 자율적 운영을 아주 강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다. 재정 지원하고 법인격을 부여하고 승인을 하면서 승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통제 자치를 줍니다. 그 자율성 확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 주민자치회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부여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우리 헌법에도 지금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우리가 지금 단체자치라는 내용이 우리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이 매우 미약하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권한위원을 어디로 주로 하냐 그러면 시도로 지방이양 일괄법이 있는데 이 일괄법 내용을 시도로 넘어가니까 지금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자치단체냐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보충성의 원리니까 가면 주민자치회가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도 중심으로 권한이 이양이 돼서 왜 광역 중심으로 하냐. 우리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냐 그러면 특례제도 100만 이상은 100만 특례해달라 50만 해달라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에 특례해달라 지금 특례 요구하는 법안이 지금 6개 정도 국회에 올라와요. 저마다 누가 주로 오르냐 기초에서 광역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우리 이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기초까지도 못 가고 이게 투쟁하고 있는 단계가 안타깝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권한에게 이런 입법 재정 인사권을 지금 부여하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상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민자치법을 마련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 현실적인 제약 요소를 좀 감안하셔서 좀 더 통과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좀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전성희 회장님이 우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대단히 크다 하는 그 말씀에서 전혀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현행 저희 정부 안에도 주민자치 정신이 충분히 담아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주민자치법이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마치 저는 정부란 용어를 썼고, 지금 우리 정영화 교수님은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드는 거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좀 예상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좀 말미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고난을 넘기는데 시도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중심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얼만큼 다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가 인구 1350만입니다. 제주도가 인구 60만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죠. 서울시가 1년에 60조 돈을 쓰고 있고요. 자금하게 쓴 데가 15조 정도 수는 씁니다. 기초는 얼마나 다양한 줄 아세요?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강화도가 있고요. 인구 130만의 수원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줄 때 135만의 수원시와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강화도에 똑같이 줘야 되느냐? 인구 1,300만의 경기도와 인구 60만밖에 안 되는 제주도에 똑같이 줘야 되냐? 만약에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이 고난을 줄 때. 기초에 주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17개도 고려하기가 어려운데 226개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특히 돈을 주는 문제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세로 돌려서 한 1년에 한 10조 정도의 예산을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게 물건 많이 사시면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의 60-70%가 고칩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어간 쪽에서는 우리한테 걷었으면 우리 많이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대로 하면 전라남북도, 경상북도는 오히려 돈이 줍니다. 엄청나게 줄어요. 근데 그걸 17개 시도도 고려해도 그런데 만약에 226개를 고려한다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도로 먼저 주고, 또 시군구의 사정은 시도가 니네가 잘 아니, 다른 지역보다 시도한테 부탁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해보니까요, 기초 단위의 226개의 사정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답은 못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두 번째 토론 우리 박기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상기대학교 행정학과의 박기관 교수입니다. 특히 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한번 전성직 그 회장님께서 상당히 획기적인 이 얘기도 하시고 또 주민자치회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는데 우리 이제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방자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회장님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거든요. 근데 이 지방자치가 모든 것이 다 만능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지방 분권이 우리가 모든 것이 선이고, 지방 분권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악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 집권이 있고 지방 분권이 있는데, 중앙 집권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 모든 것이 악이다. 모든 지방 분권이 다 선이다. 또는 자치가 선이고 누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다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우리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모이시면은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힘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22살입니다. 딸애는 이제 21살이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1학년이 다 되는데 이놈이 이제 20세가 딱 넘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법적인 성인이 돼버렸고 완전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자꾸 부모로부터 간섭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법적인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저하고의 부모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지방도 역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중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체,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체에서는 자율성과 어떤 창의성과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역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통제하면은 이 자식들이 어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내려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거죠. 또 너희들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선과 악이나 또는 아주 절대적인 자치적인 분권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 분권은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비전을 내고 스스로 사업을 하고 스스로 어때요? 모든 것을 처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근데 오히려 또 중앙정부의 책임성이라든지 반응성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때요? 악화시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지금 지방에 자꾸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 자체, 즉 다시 말해서 일을 내려주는 이양에 관된 문제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 얘기했던 단체 자치적인 성격을 갖는데 그럼 왜 주민자치를 자꾸 할 것이 원하느냐? 이 단체 자체는 쉽게 말하면은 해봤자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지 어때요?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주민자치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저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헌법 제118조 2항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읍면동을 하게끔 돼 있죠. 아니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련된 것을 자치계층으로 하든지 또는 정부 수준으로 하든지 이래야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성격에 지위에 맞는 그 성격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읍면동을 지방정부로 만드는 거는 원치 않는 건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정부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은 주민자치를 정부로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읍 주민자치나 동주민자치나 주민자치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 그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동자치, 읍자치, 면자치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사무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대상 사무에 지방자치 대상 사무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의 공공서비스 대상 사업 이걸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이제 유임사무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고유사무, 그다음에 민간 위탁사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사무를 유인받으려면은 주민자치회 자체는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이 먼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시방행정기관이. 아니, 하부 행정기관이 돼야지 유임사무도 하실 수 있고 또 고유사무는 당연히 하지만 유임사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민간 위탁한 사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민간 위탁의 사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위탁 사무밖에 할 수 없는 문제인데 회장님 만드실 때도 그렇게 자치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유임 사무 자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자치적인 사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껏 해봤자 민간에 가서 위탁하는 사무 이게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또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존재하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읍면동에 주에는 자생단체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관변단체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가 그 주민자치회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그 끌어들이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의 분과 형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제일 위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것을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처리의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 13조의 3 제1항에서 보면은 주민자치의 설립은 주민들의 자율적 규약에 따라서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주민들의 자율적 규약에 대해서. 근데 규약에 담겨야 할 내용이라든지 주민들이 합의할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개정법도 없고 또 행정안전보호 표준 조례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또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정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문제가 아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원들을 주민들로 대상을 하는데 회비를 낸 사람들은 결정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고 또 회원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주민들을 포괄적인 걸로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서 어떤 발언권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모든 참여권을 준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중에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발의하신 주민자치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계신 우리 박강규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분 교수님께서 원론적인 얘기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김순우 교수님이 몇 %나 이해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해 못한 걸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와 계신 분들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요 내용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이 자료집 25쪽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제 읍면동 안에서 설치가 되는 거죠. 읍면동을 벗어나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안에 법률 안에는요, 그죠? 그러니까 읍면동 자체하고도 조금 다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읍면동 안에 물론 읍면동 하나를 전체를 놔둘 수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특정한 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겠다는 게 이제 이건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읍면동 자체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30쪽, 31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권한에 관련된 권한에 관련된 건 그 앞에 있었죠. 그 뭐 입법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건 그 권한을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이 여기 조문은 없는 거죠, 그죠? 다만 여기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지원할 수 있다만 넣어놓으신 거죠. 그래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재정에 한해서는 회비를 받을 수 있고 13조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수익 사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법인 이제 여기 13조를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 보면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정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회비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부금은 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법적으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뭐 사실 안 받고 있어서 그렇지. 보조금은 뭐 국가 보조금 될 수도 있고 지방 보조금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사업은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있는 뭐 이제 공기업이나 공단 이런 기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이제 좀 그건 정부 형태까지 지자체 형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읍면동 범위 안에서 자치의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 박기관 교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법률로 정한 거면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우리는 규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굳이 이게 법률 안에서 해결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하나의 정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닌 주민자치회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 결정하고 직접 집행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 굳이 말하면 의회 기능과 집행부 기능을 다 포괄해 놓고 있는 직접 주민이 결정하고 운영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조그만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읍면동 안에서 주민자치회가 직접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걸 운영해서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고 뭘 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규약이나 이 법률 안에는 안 보이니까 자꾸 너무 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큰 담론들을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토론을 여기 계셨던 분,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고 계셨고 또 성과가 있었다고 보니까 굳이 뭐 이거를 뭐 조그만 범위 안에서 의회의 권한도 침해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행안부가 이제 그건 저도 이제 지난번에 다른 토론회 가서 했던 건데 지방 의회 권한과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시킬 거냐 얘기할 때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만 할 거다라는.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 설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설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좀 법률가들인가 뭐 학자들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걸 설계를 해가시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이거를 정말로 이게 의미 있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라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민자치 뭐 솔직히 말해서 전혀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민자치를 집념하지만 또 소속감의 입장에서는 시도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구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앙집권에서 굳이 이걸 이제 좀 순기능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중앙집권에서 자치로 간다면 우리는 단체 자치를 거쳐서 주민자치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저희 왜 단체 자치가 필요하냐? 중앙정부의 주민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이 지방행정기관들을 하는 게 오히려 참여의 통로가 많고 기회가 많고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이거라면 그 안에서 찾아가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꾸 그러고 이제 저도 하나만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뭘 자꾸 중앙에서 지방에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거기 있어야 될 걸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되돌려 놓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저도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순현 위원장님께서 지방에 재정을 이양해 준다 뭐 한다 이러는데 사실 일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조세 수입보다는 세출이 워낙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8대2와 4대6이라고 하거든요. 20%는 걷어쓰고 나머지 쓸 때는 60%를 쓰는데 이게 가장 불합리하니까 큰 틀에서 이게 불합리하다. 의존 재원을 갖고 돈을 쓸 때 사람들이 낭비할 소지가 많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책임 있게 쓰면 오히려 아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00원 아버지가 준 돈 100원 갖고 너 요거 100원 갖고 요거 쓰는 돈 쓸래? 80원 갖고 네 맘대로 쓸래? 그러면 저는 80원 갖고 제 맘대로 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자치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분은 안 계시네요. 주민자치를 왜 해야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는요, 주민자치는 양보하는 것을 배우는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내 거 차지하는 게 쉬운데요. 내 거 양보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주민자치는 양보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다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 하는데 현장에 딱 가서 붙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남한테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런 좀 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요건을 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추측컨대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지금 하는 일 외에 동네에 있는 쌈지공원을 관리하는 일, 마을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 마을 식유소, 마을 관리소 관리하는 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는 뭐 마을 잔치하는 일, 그다음에 친목도모 하는 일, 그다음에 향후 보육원이나 장기 요양 시설들을 저는 주민자치가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오는 그런 뭐 요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정이 있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또 각 마을에서 또는 막 읍면동 단위에서 그 특성에 맞는 거를 개발하시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너무 길어서 한 5분 10분 쉬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현장에서 오시는 우리 회장님들 말씀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4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뭐 제가